하여튼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친하긴 한데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네. 쭉 할까요? 저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왕권에서 외국인 담당하고 있는 선왕권 글로벌센터 김동훈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구로문화재단에서 하는 공감 토론회예요. 사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적으로 모인 거고요. 네. 그래서 공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더해서 약간 진지한 얘기를, 속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먹으면서 하면 되는 거겠죠? 밥도 네네. 줘서 네, 네. 네. 먹고 저는 미리 또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도. 네. 아이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완료자가 3명입니다. 야, 네. 백신 다 맞았고요. 아, 네. 풍선류 스테이크 준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와. 와, 맛있네요. 맛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파스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와. 주셨어요. 네. 오리다리 콩비 같은 경우는 집게로 다리를 잡으시고 칼 갖다 잘라 드시면 돼요. 와. 고급 요리. 너무 고급 요리인데요? 이렇게 황송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맛있는 드시면서 거를. 네. 저희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고요. 주로 오늘 할 얘기는 각자 이제 활동하시는 데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네. 이런저런 에피소드와 그다음에 우리 활동을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뭘 우리가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자연스럽게 드시면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주민 관련된 활동을 이제 전에부터 계속 해왔는데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희 단체는 주로 뭐라고 할까 이메일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점잖은 말들은 그런가요? 아니죠. 네. 이메일은 네. 뭔가 이제 추적할 수 없는 이메일들이 많죠. 정말 추적을 하고 싶은데 네. 추적이 안 돼. 아, 그럼 궁금한 게 한국어로 항의를 하시나요? 한국어로 항의를 하는데 네네네. 그 이제 그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어 갖고 도저히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오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서 아예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할 때 대놓고 또 항의하는 분이 계신데 뭐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활동하다 보면. 네. 근데 어떻게 보통 대처하세요? 저는 초반에는 약간 설명을 한참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설명을 안 하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 주로 하는 일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이나 혹은 영유아 동반 가족 같이 이렇게 여행이나 관광을 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주로는 이제 정책 개발이나 혹은 현장에서 이제 관광지 개발 같은 걸 하는데요. 초반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전화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나 여행 보내줘. 오. 나 돈 없으니까 너네가 여행 보내줘.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보내드린 여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네가 장애인들 여행 보내주려고 일하는 거면서 왜 여행도 안 보내주냐? 장애인들 여행도 안 보내줄 거면 뭐하러 일하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장애인들이 왜 여행을 다녀?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진짜 그렇게 대놓고 정말 얘기하는 대놓고 게 얘기하시는 있어요? 분들 많아요. 뭐 하려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서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원은 아니지만 그런 차별적인 발언들을 그냥 목격하는 일들이 너무 일상적이었어요. 근데 초반엔 좀 그랬고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뭐 듣긴 했지만 아이 설마 실제로 그렇게까지라는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나누자면 그 시간에 제일 많이 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나오지 마. 그쵸, 맞아요. 우리 네. 힘들다, 막힌다, 나 늦으면 책임질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이 인권적인 생각이 자신의 이제 이권, 네, 내가 침해한다고 불편하게 해요. 네, 네. 되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런 말이 더 들린다는 건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빨리빨리 맞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또 많고 이런 네. 거랑 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결국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죠. 나의 네. 실생활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노동권도 함께 네. 고려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그 지하철도 있고 저상버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장애인들도 많이 뵈니까 좀 덜 해요. 근데 지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는 아직도 식당에 갔을 때 휠체어 타고 이제 턱이 있어 나 좀 도움을 달라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분들 아직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간 격차가 단순히 그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경제적 격차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장애인권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휠체어 또는 목발을 짚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서울과 다른 쪽 어디 다른 지방 어떤 차이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서울은 저상버스 같은 게 보면 타는 동안 기다려주는데 아직도 부산 정도도 가면 빨리 안 타냐 눈초리가 맞아요. 정말 보인다는 네. 거예요. 짤이 진짜로. 없어요, 진짜. 그 정도의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광하면서 특히 숙소가 없어서 여행을 길게 못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체인 호텔이 많은 수도권이나 주요 관광지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분명히 저 호텔에 장애인 객실이 있는 호텔이에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갖춰져야 되는 호텔인데 전화로 예약을 하면 그 객실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번 그 체인 호텔 하나랑 크게 실랑이를 했었는데 그러면 막았던 사유가 뭐냐 물어보니 저희한테 했던 거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장애인 객실을 운영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장애인 객실만 운영 안 해? 다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장애인 객실에 조금 이렇게 악취가 올라와서 대응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제 수리를 못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코로나 방역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된통 이렇게 혼이 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로 대충 때우면은 안 오겠지 이런 인식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좀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있는데 네, 없다고 네, 하거나 맞아요, 네. 아예 그냥 안 빌려주는 사례 되게 네,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식당 가도 안쪽에 좋은 자리 되게 많은데 입구에 자리 없으면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아직도 개선돼야 될 지점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장애 관련해서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우리가 사는 생활권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마주하지 못했던 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주하는 장애인이 어떤 형태 혹은 어떤 삶을 사는지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이나 가면 그래도 최근에는 장애인 분들이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있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만 해도 대학교의 장애 학생들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실제로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표본들을 잘 마주하지 못하니까 확실히 인식, 그러니까 생활권에서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긴 한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내용도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일상화돼 있지 않은 거죠. 이주민들이 보통 오래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한국말 잘하네, 너 얼마 써? 이걸 그 10년, 20년간 계속 듣고 산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시골 가면은 진짜 이방인. 그냥 바로 들리는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런 맞아요. 말들.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것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자꾸 자연스럽게 접해져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또 왜곡된 게 또 접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왜곡된 거를 좀 보여줘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자체 같은 데서 하는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거에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그 가시성? 내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볼 수 있느냐? 이게 자기 자신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를 상당히 결정짓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여행을 막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여행을 올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듣기가 되게 불편하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저를 마주했던 분들은
앞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혼자서 여행을 할 수 있구나가 되니까 굉장히 또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조금 있고요. 이주민도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나 다문화 국가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미국인이야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서 해요, 근데. 하더라도 이 너 정도 영어 잘한다 이 이런 말 정도는 하고 아니잖아, 이 어디서 정도는. 왔니?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왔니?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님은 어디서 왔니? 이런 거 아직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뻔히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전제가 너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 기반이 아니고 뭔가 태생 기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의심조차 하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100%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족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뭐 혈통주의지만 근데 다문화 이주 배경 아동이 있어요. 이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고 한쪽은 이제 한국인인 거죠. 그 친구하고 한국에 3대째 살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 생후 3개월에 프랑스로 입양돼서 프랑스에 성장한 어떤 성인. 재미교포 3세. 이 중에 누구에게 가장 친근감을 느끼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국적에 따라서 갈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혈통에 따라서 갈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사이에서 머릿속에도 혼동이 있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그동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누구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는 사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걸 되게 동일시해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질문할 때마다 또는 시기별로 되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슨 생각했냐면 민족이라는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이 한반도라는 이 뭐 고유한 영토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언어나 역사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이렇게 봐주면 안 되나? 이걸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열린 민족주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동포 사회가 가지는 지금 가장 큰 혼란이 그거예요. 이제 한민족이면서 조선족이란 별도의 민족이 있는 거죠. 선주민들의 어떤 그 한국이라는 그 문화적인 그 정체성과 조선족이 가진 정체성이 그러니까 문화적 정체성을 이걸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 놓고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그러면 민족이 이제 다른 민족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돈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데서 이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면들을 다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요즘은 나랑 다르면 사실은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특히나 사실 요즘 큰 건 사실 젠더 이슈이기도 한데 그죠? 네, 여성 성소수자 가장 뭐 또 대표적으로 뭐 이주민과 장애인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혐오받고 또 실제 차별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받는 대상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신이 속해져 있지 않은 다른 소수자성들을 다 마치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시대의 정신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하다는 게 되게 슬픈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인권이라는 거 생각하기보다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평등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이기고 있구나.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상황을 내가 갖고 싶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요즘에 그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걸 보면 혐오가 놀이화되고 있다. 아 맞아요. 네. 그것도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죠. 내가 누구랑 편가르고 선 긋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놀이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왜 싫어해?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여성이니까요. 그냥 장애이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놀이가 끝이 나야지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에 더해서 결국에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하고 순위가 필요한데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순위를 가지려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보다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깎아내리고, 그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남을 놀리면서 웃기면 거기서 권력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이것을 그냥 방조하고 그냥 두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저는 폭력을 장려하고 맞아요. 차별을 장려해서 네. 거기서 권력을 얻게끔 만드는 구조가 그 자본주의 구조. 에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 저는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점에서 사실은 그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가장 그걸 불쏘시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네, 그래서 특히 뭐 1등부터 10등까지 뭐 하고 뭐 이렇게 다 줄 세우기 하는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고, 실제로 지금 20, 30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한테 공정한 거는 시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조장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20, 30대들이나 혹은 그 젊은 세대들은 시험만이 자신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해소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안이 없는 교육 시스템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몰아넣었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취업에 문턱을 넘는 것도 사실은 장애가 있더라도 컴퓨터를 엄청 잘하면 그 사람이 채용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공채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평등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면 한편으로는 그냥 평균치만 만드는 아니죠. 것이지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있는 특징들을 못 잡아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차별해도 돼,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돼, 이런 형태로 문화가 조장된 것이 아닌가.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 근데 그것으로 들어오는 장애 학생들은 논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농어촌 특별 전형이랑 이런 거와는 전혀 엄청나게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특별 전형이니까 얘네는 뭐 특혜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모든 특별 전형한테 사실 그런 말 다 하긴 해요. 그죠? 심지어 예, 정시 수시한테도 그러고 뭐한테도 그죠? 그러고 지방 수시도 우리가 다.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기회의 폭이 여러 개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하나로 무조건 다 하는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그 세대들 혹은 이 세대들이 하나가 아니면 두 개의 경험치, 세 개의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걸로 성취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런 걸 조율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냥 나는 시험만 잘 치고 점수만 잘 받으면 인생 피는 삶, 그 삶을 지금 30, 40대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라는 거기서 오는 불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주의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맞아요. 있는지 보지도 않아. 맞아요. 그냥 완전히 줄 세우기, 시험주의를 네, 줄 그냥 세우기 하고 있죠. 공정함으로 포장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거는 요즘에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차별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그쵸. 그게 가장 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이러면서 뭐 선생님 저는 이거 차별은 아닌데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전교에서 30등까지만 독서실도 주고 뭐 문제집도 주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끼지 못한 애들은 이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뭐 특목고라든지 과학고 외고 빼고 이제 그냥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별인데 차별이라고 생각 못 하고 경쟁을 해서 그 실력에 드는 애들한테 그런 자격을 리워드. 주는 거니까 네. 리워드 그냥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못 들어갔으니까 내 잘못인 거지 차별은 아니지만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별이다라고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뭔지 폭력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생활에서 이런 차별 문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늘 삼중 차별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혹은 불합리하게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는 차별이면 그거에 대한 항의는 정말 쉬운데, 우리가 생활에 살다 보면
이게 그런 거죠. 미묘한 기류가 있지만 말로 형용할 수는 없고 뭔가 그 안에서 나는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요한 논의들이 막 있는데 제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뭔가 이렇게 출장 이런 데서 배제되거나 혹은 주요 논의 중에 이 친구는 당연히 휠체어가 있으니까 뭘 못할 거야. 그래서 그 논의 자체를 저가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경험도 되게 많았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언제 제일 충격을 받았냐면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 중에 이렇게 입 모양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이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힘드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등을 기대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아차간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친구를 대화에서 배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지만 근데 그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뭐 거시적으로 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만드는 차별들 혹은 불평등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크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일상에서 완전히 차별을 몸으로 받는 거로 따지면 중동포들도 거의 뭐 누가 최고냐라고 하는 게 웃기겠지만 거의 굉장히 많이 겪으시잖아요. 센터로 뭐 항의가 직접적으로 오거나 이러시기도 하세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차별인지 아닌지 못 느끼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별이라고 인식을 하고 불만을 세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가장 최근에 그게 불을 지른 게 사실은 방역에 있어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지점이었거든요. 동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자체가 이제 공적 마스크를 제한시켜 버리니 이주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별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있을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바뀌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제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설정할 때 항상 장애인은 없고 그거를 요청해야지 그때 후순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거든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국민 재난이고 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재난 상황인데 뻔히 그런 제도 밖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최소한 그 사람들까지를 포괄해야 되냐 안 하느냐는 논의 정도는 저는 스타트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제도가 가지는 차별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분명히 여행을 가고 뭘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에서 장애인의 어떤 그런 이동 편의성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정책이 가지는 차별이잖아요. 네네. 이주민도 마찬가지죠. 방역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제 공적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예 생각도 없는 거죠. 배제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방역에 100% 그렇게 되면 실패잖아요. 방역은 그죠. 그 제도적 차별이 이제 방역에서 굉장히 확 드러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번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크고 오래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 번 딱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네, 국민과 비국민의 차이를 확 보여주고 그러면서 확 드러났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약간 희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 효과를 좀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그러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될지에 대한 논쟁들은 시작되고 일부 변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지급했던 그 비대면 온라인 장학금 관련해서 처음에 교육부에서 한국인 학생만 줘라 하면서 교육부에서 이제 모든 학생 그 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그 이제 누가 한국인인지 아닌지 갈라서 통계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막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다문화 교육, 무슨 세계 시민 교육, 인권 교육 하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모두 다 똑같이 함께 살자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딱 그 순간이 되니까 누가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갈라서 하라고 하니 우리가 백날 교육하면 무슨 소용이냐. 코미디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항의를 하고 교육청들이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차별 없이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굉장히 그 좀 네. 의식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발 좀 나아갔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좀 들기도 그러니까 많은 하더라고요.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차별이 문제다라는 거를 깨닫는 한 그 텀이 딱 그 맞아요. 가장 쉬웠던 그 텀이었어요. 저는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사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제가 이제 10대 때를 돌이켜 보면은 이런 길을 다니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고 20대 때 되면서 아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이제 자가용을 몰기 시작을 했고요. 30대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사회가 변하니까 지하철은 당연히 편해졌고 저상버스도 탈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분들이 타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콜택시도 생겼고 그다음에 그것부터 한 발 나아가서 이제 일반 택시죠. 택시도 이제 휠체어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사회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최근에 제일 감명 깊었던 건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는 분들인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그 문턱이 없는 공간들을 찾아 나서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나 이런데 어떻게 하면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잘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앱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제는 진짜 실제 당사자가 나서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구나.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해서.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실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늘어났다는 건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아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예전보단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저도 내 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나와 연결시키기 또는 연대하기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차별할 수도 있고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정체성을 둘 다 깨닫게 해주고 각각의 정체성에서 뭘 할 건지 고민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항의와 아까 우리 했던 항의와 같은 소수자들이 하는 막 목소리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연결시키는 연대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하나 크게 떠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디스하는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좋아요, 디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애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장애인의 인권은 신장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격하게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분들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연대를 요청하면 거절을 하세요. 성소수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인권 운동이 뭐 서로의 영역이 있고 교차되는 지점도 있고 아닌 지점도 있지만 그 여러 인권 중에서 특히 뭐 난민 인권이라던가 뭐 혹은 이주민 인권 이런 쪽은 정말로 조명을 잘 못 받는구나. 맞아요. 그걸 진짜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거의 그냥 금기어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한 개인이 살고 싶은 대로 정말 범법자가 아닌 이상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뭐 해악을 끼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나로서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규정하고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그 집단으로 인권의 영역이 나눠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그 영역마저도 조금 약간 분절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옆에서 바로 겪으면서 이건 뭘까? 그냥 이익을 대변하시는 건가? 인권을 말하시는 건가? 약간 저도 아리송하긴 했어요, 조금.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네, 저는 그게 전체 운동을 네. 운동에서 생각하자면 네. 사실 그거는 전체적인 주류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중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교차성으로 네.
전체 모든 사람의 평등으로 저는 노동계든 여성계든 그죠, 장애계든 맞아요. 이주민계든 성소수자계든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네. 근데 그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건데 네. 저는 전체적인 어떤 운동이 차별적이다 하는 지점은 사실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제는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백래시 겪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 김재학 선생님도 네. 많이 겪으시죠 현장에서 어떠세요? 맞습니다. 여성 이슈와 성소수자 이슈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백래시가 요즘에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 마음이라든지 이런 싫어하는 마음 표출하는 이유가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소수자는 꼭 내 거를 뺏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정상이라고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된다, 뭐 국가가 무너진다, 뭐 군대가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가짜 뉴스 기반이죠. 그래서 좀 그것 정파적이죠. 그 부분은 약간 나와의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서 이거 반대한다 자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정파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백래시들은 사실은 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일부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자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그 가치관, 종교, 뭐 신념에 의한 혐오도 사실은 깊게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뭐 성경책에 써있더라 이 정도 수준이고 말씀하신 대로 깊이 알아보고 내가 실제로 반대해야 될 이슈인가 거기까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삶이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사실 성소수자를 반대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정파적으로 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래야만 한다더라 이런 생각만으로 혐오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일단 현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학교 현장에도 10대, 20대 사이에도 아직도 있긴 하고요. 근데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3, 40대, 5, 60대랑 완전히 많이 변해서 거의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하면은 무시당할 수준. 너 그것밖에 아직 모르냐? 엄마 아빠 시대는 하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10대, 20대도 생겼고 근데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제 막 세게 말해야 된다고 배운 세대나 특정 이제 종교인들은 뭐 교육을 인권 교육을 했을 때 왜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성소수자에게 갑자기 하시냐고 막 소리 지르고 오히려 걱정이 덜 된다라고 느낀 거 뭐냐면 청소년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 자기가 찾아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서 확실히 다른 그런 건 부분에서는 그 조금 10대나 20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납득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명확하게 납득을 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탐색하거나 알아본다거나 혹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변하고 있고 훨씬 개방적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저 같은 40대, 50대의 남성들은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게 그것도 지역사회 역할, 우리 구로문화재단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여성인권을 이야기하는 성평등 교육도 해주고 또 인종차별 얘기도 하고 성소수자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저는 뭐 지역의 여성회라든지 이런 인종차별, 장애차별 얘기하는 지역 단체에 힘을 계속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속 재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교육이 접근 가능한 집단들이 명확하잖아요. 가장 접근이 어려운 집단이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난 차별을 가진 사람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사업에 이익이 되는 손님이 되거나 혹은 굉장히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차별 안 해요. 차별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친한 사람이 있거나 그렇죠. 내 그런 주변 경우가 사람이 있거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런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교육의 효과도 있고 말씀처럼 그걸 생활에서 마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접점이 있거나 접점들이 이런. 있는 건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장소도 많이 없고 그게 이벤트성이어도 그런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이제 해외를 가보면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이랑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서 아주 소소하게 그런 그 약간 조그마한 축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는 그게 음식 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음식 축제를 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문화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 구로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민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들도 많으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이벤트에 뭐 여기 뭐 우리나 뭐 한국인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갑자기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경험하게끔 해줘야 아 우리 지역에 되게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뭐 성소수자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뭐 외국인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돼야 후에 뭐 슈퍼 갔을 때 갑자기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낯설지 않은 그런 경험치가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을 마주하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뭐 조선족 중동포들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자주 그럼 접하고 내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그게 관계가 조금 다 좋은 결이 거예요?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구로동, 뭐 구로구, 뭐 영등포구, 금천구, 뭐 이쪽은 어쨌든 그 특히 이제 동포들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인데, 근데 이 구로 지역에 동포들이 처음 발을 내디고 한 게 30년인데, 그럼 그동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더 나빠졌죠?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선주민과 이주민이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히 이제 이주민, 외국인이라는 그 이주민이라는 부분과 그 낯섦이라는 부분과는 결이 여기서 다르게 이제 뭔가가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근데 보여요. 저는 그거는 네, 이건 분명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거는 약간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디 완전 문화적인 배경 베이스가 다른 데서 네. 온 사람이면 또 완전히 다르기 네. 때문에 어떤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엉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동포들은 그 한국의 옛날 정서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중국적인 정서가 겹쳐서 들어와 있어서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결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결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은 돼가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낯섦이냐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그게 결국은 권력 관계에 점하는 부분에서 이 싸움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에서 오는 그런 부분, 거기에서 작용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어떤 주도권은 우리지 이주민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이주민들, 그러니까 동포들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선함이나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막 자꾸 이렇게 막 드러내고 보여줘서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나와서 방역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근데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이 지역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나는 착해.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지역에 기여하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좀 과하다 그래야 할 정도로 막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전 너무 공감해요. 장애인들도 네, 착해야 장애인도, 되잖아.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착해야 되잖아. 공감해요. 선량한 외국인. 네, 선량한 네, 외국인, 네, 뭐 네. 기여하는 외국. 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네. 난민들 데리고 오면서 난민인데 왜 기여자라고? 그러니까 난민이라 그런- 부르질 못해.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포들도 저는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좀 마음이 저도 아팠어요. 이 주민 운동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활동을 후회할 때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는 게 너무 힘들 때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네. 학교에 가면 좋겠다고 네. 하고. 근데 이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친한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 기여를 하겠구나 나중에 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른들 잘못이지.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한국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또는 얼마나 불쌍한 사연이 있는지를 얘기하면 10중 8구 학교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너는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보여줘야 라고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희 보여줘야 같은 될 때가 오는 활동가들이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말 기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후회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난민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당장 기여할 수 있나? 당장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수자들이 얼마나 기여할 건지를 놓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건 사실 모두에게 돌아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너는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게 뭐 옆집이 뭐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 뭐 나한테 뭐 도움이 뭐 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주민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그걸 그러니까 그 존재는 인정을 해요.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존재가 나한테 이롭다 아니면 해롭다로 규정하는 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여기서 같다. 딱 드러나는 게 네. 그러니까 다른 다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내 물건을 팔아주거나 네, 네. 나한테 한푼이라도 도움이 되면 뭐 그걸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해. 그러니까는 중동포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사업 비즈니스에서 얽히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냥 중국동포라서 문제가 아니라 내 걸 뺏어가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중국동포인 거예요. 그거를 뭔가 하려니까 다른 거를 찾아서 이제 공격할 그렇죠. 수 네. 있는 그게 순서가 뭐냐. 바뀐 것 같아요. 또 조선족이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이 내 사업을 혹은 내 비즈니스를 방해해서 싫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쵸, 거예요. 그냥 원래 경쟁 사회였고 지역 하면 사회에서 되니.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 집 이런 문제들이 집값 문제잖아요. 네.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력 네. 수준 떨어지고. 근데 실제 현장을 보면은 대림동에 집값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이주민 쪽에는 전문적으로 그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카페도 있으시고 네. 반다문화 카페도 있고 네. 무슨 외국인 추방본부도 있고 뭐 그런데 한 번은 그분들하고 맞닥뜨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엔에서 무슨 인종차별 특표가 와서 조사를 하고 나가는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 있었는데 거기 그분들이 와서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인 얘기들을 하시는데 하는 말이 당신 특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다. 우리는 단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에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왜 인종차별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어떤 면은 되게 솔직하고 어떤 면은 이제 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솔직하다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생각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인종차별인데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착각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건 솔직하게 그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중동포잖아, 외국인이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본질은 근데 그렇게 사실 그런 따지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장애인은 무슨 피해를 끼쳤길래? 다 결이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그쵸, 얘기를 무슨- 하고 싶은 에,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차별이나 혐오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거 똑같은데 이유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수자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여성으로 넘어갈 때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인종차별 다리를 굉장히 잘 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는 아까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혐오, 신념에 차여 있는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내 거를 딱히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자리라든지 뭐 대학교 진학, 왜냐하면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경쟁을 그냥 약간 아직은 기분 수준이에요. 근데 여성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내 걸 여성이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보로 차 있고 신념 있고 내 걸 뺏어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도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제 이런 감정적인 혐오도 있지만 내 거를 뺏어간다는 혐오가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여성이 내 자리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문화 관광 향유권이 필요하다, 여가권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하는 순간 정말 너무 많은 돌팔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회 정책으로 썼던 건 뭐냐면 뭐 이제 한 2년 전부터 현상이 나타난 거긴 한데 어르신들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인, 그러니까 등록 장애인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장애와 노인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좋다, 물타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장애, 특히 여가권에 대한 이슈는 장애인과 노인을 같이 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노인에 대입을 하면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서 장애로 대입을 하면 약간 거부감부터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그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제약과 장애 유형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다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그 얘기들이 막 정말 끊을 수 없게 막 나와서 제가 초반에 왜 그런 이상한 걱정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 경험으로 이제 시작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 정말 바꾸기 어렵구나 생각을 한 게 저희 집 아이가 이제 8살 남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또 좋은 아빠가 돼야 되니까 아이가 갔다 오면 오늘 무슨 공부를 했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친구들은 어떤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루는 그 친구 어때? 너 뒤에 앉은 애 그 아이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걔 다문화처럼 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지네 아버지는 20년째 이주민 인권운동을 하고 있고 엄마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집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 집 부모 욕을 엄청 했을 거야.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학교 가기 전에 사실 꽤 한다고 한 거예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꽤 했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요. 교과서 요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문화라고만 표현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바꿔내지 않으면 인식을 어떻게 바꿔낼까? 우리 집도 안 되는데 생각이 약간 좌절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극단주의자인가 봐요. 네. 그냥 법으로 박아서 못하게 해야 돼. 저는 반대 경험인데 우리 애가 지금 22살인가요? 3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그랬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친구 중에 혹시 엄마나 아빠가 외국에서 온 사람 없어? 물어봤더니 글쎄 모르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렇죠. 그런 추로 그러는 거. 왜 물어봐? 근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정말 그거였어요. 그런 말 좀 들어야 돼요. 아빠 그게 왜 중요해? 저는 오히려 물어본 내가 머쓱해졌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애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생각하고 이게 근데 없어요. 진짜 아예 저는
그 이주민과 다문화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장애라는 이유로 겪었던 걸 너무 많이 오버랩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네 친구가 장애인이야? 걔랑 놀지 마. 이게 너무 맞아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놀고 있는데 데려가요, 친구를. 이주민한테 진짜 그러잖아요. 못됐다 지금. 진짜. 그 저는 아니 전 진짜 어땠냐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친구들 엄마 2명이 오더니 너 왜 얘랑 놀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얘랑 놀지 마. 가자. 이러고는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저희 그 숙모가 보셨어요. 숙모가 보시고는 진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애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져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 한 20년 전 일인데도 제가 기억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엄청나게 강렬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랬었고 학교에서도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체육 열외, 뭐 외부 활동 열외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어떻게 사실은 하면 함께 갈까를 고민하는 게 그쵸. 아니라 네, 그냥 그쵸. 일단 열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스탠다드가 아니니까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이 아니니까 넌 열애. 너가 있는 순간 이 기준이 어그러지니까 너는 열애. 좀 안타깝지만 그런 학교 거. 선생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너무 없는 중요해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게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은 교사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로서. 그리고 저는 다문화 교육할 때 사실 좀 약간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반발심이 드는 게 우리 친구 하자는 거에 반발심이 들어요 사실.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 친구가 돼? 그러니까 다른 걸 존중할 수는 네, 있어도 맞아요. 네, 뭐 우리 어른들도 친구 누구나 거의 가려가면서 하는 네. 거잖아요. 내가 나랑 맞는 사람하고 친구라는 거지 어떻게 다 친구가 되나? 회사 사람들을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걸 존중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네. 혐오하지 않아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네. 저희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있어서 저희 단체에도 이제 다문화 교육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다문화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먼저 안 받으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안 가는 데도 너무 있었어요. 좋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아이들한테 가서 해봐야 2시간 40분 80분 얘기하고 오는데 그 뒤에 학교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데 그건 맨날 얘기하면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정체성에 의해서라도 차별은 하면 안 된다는 걸 국가가 가치와 철학을 밝혀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린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담론을 형성해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국가는 명확히 자기 철학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역할을 할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저는 지역사회가 구로가 먼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역사회가 먼저 이 국가가 바뀐 것처럼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그걸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이주민이 많고 다양한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로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구로구가 구청장이 뭐 알아서 할 건 아니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압박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로에서 먼저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해라. 동시에 맞닿을 수 있게. 그래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한 번씩 더 하시고 마무리 한두 마디씩 하는 걸로. 저는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옆집 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막 하듯이 도시는 그게 없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구로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 옆집하고 얼굴 투고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조금 벌어져야 된다. 그래야 낯선에 대한 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 옆집 누군지 모르잖아요. 너무 막 지역 사회에서 큰 축제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옆집끼리 서로 알아가는 거를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진짜 이웃이 되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에서 못 만나기 때문에 이벤트성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 저는 이제 장애인으로 살면서 이게 법으로 무언가를 차별하지 마라라고 명문화하는 것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법률이든 조례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사실 좀 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야 최소한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 혹은 내가 생각하는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은 뭐 구로 구민들과 혹은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봤을 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막 갑작스럽게 막 접점을 만들려고 막 다문화센터 혹은 뭐 이렇게 글로벌 센터 가가지고 저 친구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저는 구로문화재단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구로에 살더라도 장애인이 사는 라이프와 그다음에 비장애인이 사는 라이프는 또 달라요.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라이프와 문화가 다르고 비장애인의 라이프와 문화가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른데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이나 혹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어떤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나 서로의 어떤 생활 양식을 한 번씩 공유하는 지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로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제가 잠색한 게 2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쩌셨어요? 저는 약간 속 시원한 면이 있긴 했거든요. 사실 대부분 뭐 강의를 하거나 어디 토론회 가면 약간 그 대상을 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약간 얘기를 가려서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되게 그래도 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를 한 번씩 하고 우리 정리해요. 네. 네.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죠? 많은 되게 것 좋았죠.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일반 선주민들도 한 자리를 앉으면 이렇게 동등하게 같이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겠죠. 이분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 분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 차별을 받던 사람이고 차별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잘 못 느끼고 있던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 여동생이 장애를 입고 나니까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뭐 불편한 게 뭔지 뭐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뭐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걸 다양성 훈련이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내가 차별하기도 했고 내가 차별 당하기도 했구나. 그래서 그런 대화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성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완전 100% 공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과 또 저는 이런 다양한 문화를 잘 흡수해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걸 구로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좋아. 재단의 역할을 계속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담을 우리가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화이팅.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즐거웠어요, 그죠?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적으로 또 만나면 되죠. 네. 네. 진짜 짧네요. 더 깊게 더 길게 많이 더 얘기하고 얘기할 수 싶은데. 있었어.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볼 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 네. 얘기는 또 더 이어가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